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요새 장기국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채권 투자 들어가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채권 매도해야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엑셀에 정리하는 장기국채 금리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20년 장기국채 금리 박스권은 1%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스권을 깨고 엄청 올라서 현재는 1.98%입니다. 박스권 투자에서 기본은 박스권이 깨지면 박스권 투자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박스권이 깨졌죠? 이럴 때는 위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채권을 투자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런 전략 없이 예측만으로 돈을 베팅하는 건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지금 채권 들어가요? 지금 채권 빼요? 장기금리가 조만간 저 박스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건 정확히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예상하고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금리가 약해지고 달러 약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장기국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폭설이 길어져서 WTI 가격이 더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미친 듯이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서 장기국채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채권 투자 안 하셨던 분도 자꾸 저한테 지금 들어가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물어보시는 게 지금 투자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면 이것도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투자는 본인이 전략을 세워서 본인 판단 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상하고 불안하고 모르겠으면 투자가 아닙니다. 나 투기할 건데 답만 알려줘 라고 하시면 모릅니다.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모릅니다. 큰 방향이나 제 생각이나 전략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욕을 하셔도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댓글에 그래서 들어가야 말아요 라고 물어보실 거죠. 모릅니다. 왜 모르냐? 뭐 대충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때문에 달러가 2분기에 하락할 것 같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어떻고, 미국 CPI는 1.4%에 불과하지만 백신 보급 이후 블라블라블라, 과도한 통화 정책이 블라블라 하면서 대충 어려운 말 써가면서 못 알아듣게 하면 대충 똑똑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다 구독 취소하실 거잖아요. 늘 그랬듯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 하락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장기금리가 확실하게 오르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 장기금리가 확실하게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한 번이라도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거나 일드커브가 상승할지는 자신있게 모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던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일드커브를 보면 이게 2007년 일드커브입니다. 완만하죠. 그리고 모기지 사태 전에 2008년 일드커브, 2007년보다 단기금리를 낮춰서 커브를 만든 모양입니다. 모기지 사태 이후 2009년 일드커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단기금리를 0%로 만들어서 일드커브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가파르죠. 단기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니 금융위기 이후 일드커브가 이렇게 가파라집니다. 이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단기금리 대비 장기금리를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13년은 단기금리를 올리지 않고 장기국채가 많이 내려오죠. 단기금리를 올리지 않고 장기금리를 조정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2014년 장기금리가 다시 한번 튑니다. 2015년에는 다시 조정.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니 2016년부터 조금씩 단기금리를 올립니다. 2017년에는 장기금리 변화 없이 단기금리를 더 올리죠. 2018년에도 단기금리를 올려서 일드커브를 완만하게 만들고요. 결국 2019년까지 단기금리를 올려서 일드커브는 거의 평평해집니다. 2019년은 거의 직선 모양이죠. 2020년 초에 단기금리를 내려 이런 모양을 만들려는 찰나에 꽃땡땡이 쾅 터지죠.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이런 모양이고 현재는 장기금리가 많이 상승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나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페드가. 지금은 아니죠. 2010년 일들랑 지금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2010년 이후 일드 커브는 점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부터 월 단위로 지금까지 일드 커브 모양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은 정상적인 모양이죠. 2020년 2월부터 커브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조짐이 보입니다. 3월에는 코땡땡 때문에 거의 장단기 역전.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일드 커브가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3, 4월 일드 커브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와리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6월에도 박스권, 7월에도 박스권, 8월에는 박스권을 벗어난 듯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9월에도 박스권, 10월에도 박스권, 11월에도 박스권, 12월에도 어김없이 박스권이었습니다. 올해 1월도 박스권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장기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20년 장기국채 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는 거의 2%. 이 모양은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일드커브랑 비슷합니다. 그 이후 연준은 장기국채 금리를 내리거나 기준금리를 올려서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드커브를 들어올리면서 완만하게 조정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장기국채 금리를 내려서 아래로 조정을 했고요.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일드커브를 완만하게 만들려면 장기국채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재밌는 건 실질금리인 물가연동채, TIPS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10년 장기금리를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 할지는 연준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10년 금리를 잘못 조정해서 자산시장에 충격이나 버블이 올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확히 올린다고 하면 채권 인버스를 사는 게 맞겠지만 현재는 올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없이 장기금리를 계속 오르는 건 부담이고요. 그렇다고 부양책이니 백신이니 WTI니 비트코인 하면서 금리가 쉽사리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러니 자신있게 단기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언제 조정할지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나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채권 ETF로 수익 날 수 있나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물려있는데 지금 빼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게 문의하셨던 분들에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불안하니까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안타깝긴 합니다. 친구가 어떤 주식 사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떨어지잖아요? 그 주식 공부 철저히 안 했으면 계속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올라? 네가 말한 건 언제 뉴스에 나와? 계약은 된 거야? 발표는 하긴 해?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는 하는데요. 요새 계속 비슷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엑셀로 와서 박스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프린들이 레버리지 상품 위험하다고 10%만 하라고 했으니 난 여기 10% 투자했는데 현재 손해긴 하지만 전체 자산의 총 2% 손해고 나는 주식 비중이 30%니 채권은 해지 용도로 유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주식 해지 용도로요. 비슷하게 나는 아직 채권 투자를 안 해봤지만 지금은 주식이 너무 올라서 해지 용도로 최대 10%만 투자해봐야지 라고 하시면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잘 모르는데 왕창 투자했어. 지금도 감이 없어. 그러면 박스권이 깨졌으니 손절을 하는 겁니다. 첫 손절이 제일 손실이 작다. 이러다 금리 내려서 수익 나면 어떡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왕창 투자하셨으니 세금을 좀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멘탈이 안 깨집니다. 근데 매도하는 순간 마음은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잘 모르는데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일드 커브는 언젠가 완만해질 거고 지금 주식도 투자하고 있으니 자산의 10% 이상은 손절을 하고 10%만 가져가야지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드 커브가 완만해지는 게 2010년처럼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낮에는 인베스팅닷컴 보면서 금리 오르면 손에 1도 안 잡히고 밤에는 야후 파이낸스 보다가 잠을 설친다. 그럼 전량 매도하세요. 싹 다 정리하세요. 그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채권이든 주식이든 잘 모르고 매수했는데 불안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상품은 본인이랑 안 맞는 겁니다.
투자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주위에 많아지는데요. 이런 분들 올해 진짜 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투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매번 변하고 적응하고 또 다른 패턴 나오면 기다려야 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간신히 실력이 유지되는데 왜 투자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유튜브 보고 2배 벌었어요. 어떤 블로그 보고 2배 벌었어요. 라는 댓글을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저는 해당 스킬을 블로그랑 유튜브로 공부했는데 엄청 잘하고 이거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뽑을 수 있을까요? 본인 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불안하시니까 아마 또 물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친절히 대답을 해드려야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박스권이 뚫리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세우자.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사기꾼은 알아도 프린들은 모른다. 모르면 알 때까지 공부하고 확신이 섰을 때 투자 비중을 늘리자.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